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뒷골목은 사흘 내내 쏟아지는 장대비로 인해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이는 이서연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축축하게 젖은 벽돌담의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었지만,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보안업체에서 에이스 경호원으로 불리며 요인들을 보호했던 그녀였지만,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도박빚과 사채업자들의 끝없는 협박은 그녀의 모든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주머니 속에 남은 마지막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는데, 이는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며 당장 내일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좁고 더러운 골목 입구로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서연의 앞에 멈춰 섰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깡패들이라고 생각한 서연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며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차에서 내린 남자는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빗줄기를 막아주는 검은 우산 아래로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조각처럼 차갑고 정교했으며, 최고급 맞춤 슈트는 진흙탕이 된 골목길과는 철저히 이질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물건을 발견한 감정 없는 수집가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폭력을 쓸어온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고 복잡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음을 감지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빗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낮고 명확한 목소리로 이서연의 이름을 확인한 뒤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무심하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왜 쫓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빚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조리며 그녀의 치부를 건드렸지만, 그 태도에는 경멸이나 동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당장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빚 전액을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는데, 이는 벼랑 끝에 몰린 서연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경호원 시절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떨리는 손을 감추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그가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서연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는데, 그는 그녀의 신체 포기 각서나 불법적인 노동이 아니라 법적인 혼인 신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감정 없는 계약 결혼을 제안하며 자신의 아내가 되어 1년 동안 조용히 지내주면 모든 채무 관계를 깨끗이 정리해 주겠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낯선 남자는 사랑이나 로맨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결혼을 거론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뒷배경이 없고 돈이 급해 조종하기 쉬운 상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간파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서연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머리로 이 거래의 득실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면 자신 역시 그를 이용해 이 지옥 같은 밑바닥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남자가 내민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고, 묵직한 현금 다발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며
빗물에 젖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녀는 10분 뒤 도착할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장기가 팔리거나 평생 빚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챙길 여유 따위는 사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약에 동의한다는 짧고 단호한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미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 낯선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운동화가 고급스러운 차량 매트 위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앞으로 펼쳐질 삶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화려한 전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차 낯선 부촌으로 변해가면서 이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방금 서명한 계약이 단순한 빚 청산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웅장한 철대문이 전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진입한 곳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으며 정원 곳곳에 은밀하게 배치된 보안 요원들과 감시 카메라들은 이곳이 평범한 주택이 아님을 무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운전석에 앉은 강태준의 옆모습을 곁눈질하며 그가 자신을 데려온 이곳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인 SR그룹의 본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500만 원은 당장 목숨을 구할 거금이었지만 이 남자에게는 지갑 속의 잔돈보다 못한 가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묘한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주는 서연의 충격받은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앞장서서 현관으로 걸어들어갔고 서연은 주눅들지 않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대리석으로 치장된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바깥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은 새로운 안주인이 될 서연을 향해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고 이는 서연이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서연을 데리고 들어간 뒤 비로소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SR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임을 밝혔고 서연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그룹은 병석에 누운 회장을 대신해 그의 계모와 야망 넘치는 이복 동생이 장악하려 하고 있었으며 태준은 그들의 견제를 뚫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잡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들이 안심하고 방심하게 만들 미끼가 필요했기에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서연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즉 서연은 사랑받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태준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아줄 인간 방패이자 소모품에 불과했으며 1년 뒤에는 위자료와 함께 조용히 사라져 주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태준은 서연에게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서연의 눈동자는 두려움보다는 기이한 생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이 내민 추가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는데 이는 그녀가 과거 경호원으로서 숱한 위기 상황을 겪으며 체득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여자라면 재벌가의 암투와 살벌한 경고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겠지만 서연에게 이 상황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지옥 같은 골목길보다는 훨씬 통제가 가능한
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거대한 저택의 보안 시스템과 탈출구 그리고 적들의 동태를 파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침묵을 공포에 질린 복종으로 착각하고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그녀에게 2층 구석진 방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안내받은 방에 들어온 서연은 문이 닫히자마자 피로에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는 대신 소리 없이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도청 장치나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는 감시 장비가 없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경비가 배치되어 있어 이곳이 감옥과 다를 바 없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찬물을 끼얹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이 화려한 지옥에서 살아남아 약속된 돈을 챙겨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 걸린 값비싼 드레스들을 보며 이것들이 자신을 올가매는 수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간 서연은 식탁 상석에 앉아있는 태준과 마주쳤지만 그는 서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태블릿 PC를 통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용인들은 서연에게 식사를 내오면서도 그릇을 거칠게 내려놓거나 들으라는 듯 혀를 차는 등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요인 경호를 수행하며 상류층의 위선적인 예절과 식사 매너를 완벽하게 익혀두었기에 고용인들이 기대했던 천박한 실수 따위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의 절도 있고 기품 있는 식사 모습에 당황한 것은 그녀를 조롱하려던 메이드장이었으며 태준 역시 서류 너머로 그녀의 의외로 침착한 모습을 힐끔거리며 미세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집사장이 다가와 태준에게 본체에 머무는 사모님, 즉 태준의 계모가 서연을 호출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연에게 굳이 갈 필요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태준의 만류 아닌 만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서연이 망설임 없이 집사장을 따라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태준은 자신이 주워온 여자가 단순한 길거리의 여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본체의 응접실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중년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독사처럼 음습하고 위험했습니다. 계모인 민 여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인사를 받기도 전에 찻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천한 것이 감히 이 집안에 발을 들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편이 튀어 서연의 발목에 생채기를 냈지만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물러서지 않고 깨진 조각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 여사는 서연의 반응이 없자 더욱 화가 나 폭언을 퍼부으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민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깍듯하지만 뼈있는 말투로 응수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은 강태준 이사의 법적인 아내로서 이 자리에 왔으며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민 여사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주변에 있던 하녀들조차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민 여사가 감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내심 안도했는데 냉철한 태준에 비하면 이런 유형의 적은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마친 뒤 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꽂히는 살기 어린 시선은 앞으로의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발목에 상처를 치료하며 창밖을 내다보았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망원 렌즈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젖혀 정원 숲속을 주시했고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렌즈의 빛을 포착해냈는데 이는 그녀가 태준의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이미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연은 두려움 대신 묘한 전율을 느꼈는데 무력하게 쫓기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이 그녀의 투쟁 본능을 일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SR그룹의 조직도와 태준이 준 자료들을 펼쳐놓고 본격적으로 판을 읽기 시작하며 이 위험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인공적인 빛이 눈을 찌를 듯한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서연에게는 그 어떤 전장보다 더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최고급 디자이너가 제작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히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해 주었지만 이는 그녀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트로피이자 방패로 내세우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조이는 드레스의 불편함보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탐색의 시선들을 더 예민하게 감지하며 혹시 모를 위협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사장의 출입구와 보안, 요원들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태준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연의 허리에 손을 감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제하려는 무언의 압박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지루하고 긴장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적한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 안에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엔진의 낮은 진동만이 감돌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 기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능숙하게 차를 몰았지만 뒷좌석에 앉은 서연은 사이드미러에 비친 뒤따라오는 차량 두 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다가도 갑자기 속도를 높여 따라붙기를 반복하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위협적인 기세를 드러내고 있었고 서연의 등줄기에는 경호원 시절 수없이 겪었던 죽음의 냄새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 경고하려던 찰나 뒤따르던 검은색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태준이 탄 세단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차체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김 기사가 핸들을 놓치며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자 차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가드레일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고 뒷좌석의 태준은 중심을 잃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의 눈빛은 공포에 질리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는 순식간에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운전석으로 몸을 날려 기절한 김 기사를 옆으로 밀어내고 핸들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브레이크와 엑셀을 번갈아 밟으며 미끄러지는 차체를 기적적으로 바로잡았고 뒤이어 들이닥치는 추격자들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격한 코너링을 시도했습니다. 옆자리에 처박힌 태준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눈을 크게 떴지만 서연은 그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백미러를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꽉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운전대를 잡은 세단은 마치 성난 야수처럼 도로 위를 질주하며
추격해오는 차량들과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였지만 상대는 작정하고 덤벼든 전문 킬러들이라 쉽 따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놈들은 좌우에서 동시에 차량을 밀어붙이며 태준의 차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했고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튀는 불꽃이 캄캄한 도로를 어지럽게 수놓았습니다. 서연은 상대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태준을 확실하게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고 방어 운전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아 속도를 극한으로 올린 뒤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는 과감한 드리프트 기술로 왼쪽에서 따라붙던 차량의 측면을 강타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따라붙은 나머지 한 대의 차량이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는 바람에 서연 역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야 했고 곧이어 험악한 인상의 남자 4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는 이미 앞범퍼가 반파되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였기에 서연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거추장스러운 드레스의 옆 트임을 과감하게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주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에게 차 안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짧은 지시를 남기고는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려섰습니다. 놈들은 가녀린 여자 혼자 내리는 것을 보고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지만 그 웃음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서연은 가볍게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곧이어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춤을 추듯 유려하게 이어지는 타격에 건장한 남자들이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주는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아내가 단순히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인간 병기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며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적들을 제압하는 서연의 모습은 마치 피로 피어난 장미처럼 아름답고도 섬뜩한 광경이었으며 태준의 뇌리에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놈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비열하게 덤벼들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린 뒤 정강이를 걷어차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한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놈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배우가 누구인지 캐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놈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망쳤고 서연은 굳이 그들을 쫓지 않고 태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았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등 뒤로 경찰차의 붉고 푸른 불빛이 번져나갔고 그 빛을 등진 서연의 실루엣은 태준에게 낯선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차에서 내려 서연에게 다가갔고 찢어진 드레스와 상처 입은 맨발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호원을 거느려 봤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토록 처절하게 싸워준 사람은 없었으며 더구나 그것이 돈으로 계약한 가짜 아내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묻자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저 살기 위해 배운 기술일 뿐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가슴 속에 있던 견고한 의심의 벽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고 그는 처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뒤이어 달려온 SR그룹의 보안팀이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 태주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는데 이는 그가 그녀에게 보인 최초의 인간적인 배려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태준의 체온이 남은 코트를 걸친 서연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오늘 밤의 습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사주한 계획적인 암살 시도임을 직감했고 이제부터는 서연을 단순한 미끼가 아닌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서연의 손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겠다고 나직이 중얼거렸고 서연은 피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기와 혈양이 채 가시지 않은 저택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왕진을 온 주치의가 이서연의 상처 입은 발과 어깨를 치료하는 동안 강태주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마른 세수를 반복하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태준의 눈빛은 이전에 서연을 바라보던 차가운 경멸이나 무관심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으며 그 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치료를 마치고 방을 나가자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기존의 계약서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리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태주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500만 원짜리 방패막이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새로운 서류를 꺼내 놓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채무 변제를 넘어 SR그룹의 지분 일부와 완벽한 신분 세탁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명시된 공동 대응 협약서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당신의 무력과 판단력이 지금의 나에게는 그 어떤 자금이나 인맥보다 절실하다고 고백하며 정식으로 자신의 안위를 책임지는 보안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제안이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득 계산과 자신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임을 알았기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고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노인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기류는 적대적인 긴장감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회에 가까운 신뢰감으로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자 두 사람은 서재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서로의 패를 까보이기 시작했는데 서연은 자신이 전직 대통령 경호실 출신의 특수요원이었으며 아버지의 도박, 빚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그제야 그는 서연이 보여준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과 살인적인 전투 기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 역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는데 그는 어머니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뒤 계모인 민 여사와 이복 동생 강민재가 어떻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학대해 왔는지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두 남녀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상처가 놀랍도록 닮아 있음을 깨닫고 처음으로 비즈니스 이상의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지만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업무적인 대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태준이 건네준 블랙박스 영상과 최근 한 달간의 일정표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냉철한 프로의 것으로 돌아와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 추격해온 차량들의 이동 경로가 태준의 이동 동선을 미리 알고 매복해 있던 것처럼 정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자의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일정에 접근할 수 있는 비서실과 경호팀 명단을 요구했고, 태준은 믿었던 측근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넘겨주었습니다. 서연은 명단에 있는 인물들의 재무 상태와 통화 기록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정보전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새벽이 깊어가고 서재의 조명 아래서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두 사람의 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좁혀지고 있었는데, 서연이 지도 위에 펜으로 동선을 체크할 때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향이 태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태준은 문득 시선을 돌려 집중하고 있는 서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으로 산 물건이라 여겼던 그녀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인다는 사실에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서연의 뺨에 난 작은 생채기를 어루만지려다가 황급히 손을 거두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역시 태준의 뜨거운 시선을 느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화면에만 집중하려 애썼고, 귓불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태준이 위스키 두 잔을 따라 건네자 서연은 사양하지 않고 잔을 받아들었고,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감각이 긴장된 심경을 일시적으로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태준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만약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고, 서연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빚 걱정 없이 작은 꽃집이나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가 듣기에는 너무나 소박한 꿈이었지만, 태준은 비웃는 대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평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고 자조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서로의 고독을 위로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정적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분위기도 잠시 서연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모니터 구석에 찍힌 흐릿한 그림자를 포착해냈고, 그녀는 급하게 영상을 되감으며 태준에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해 있던 의문의 차량 번호판이 SR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물류회사의 법인 차량임이 확인되었고, 그 회사는 다름 아닌 이복 동생 강민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증만 있었던 배우가 물증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며, 태준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연은 흥분하는 태준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며 지금 당장 들이닥치면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니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제안한 작전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것은 태준이 부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적들이 안심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치러 망설였지만, 서연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자신의 눈을 믿어달라고 강한 어조로 설득했습니다. 태준은 서연의 단호한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을 얻었고, 결국 그녀의 계획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가오는 주주총회 전까지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지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는데 잠결에 서연의 머리가 태준의 어깨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잠에서 깼지만 몸을 움직여 그녀를 깨우는 대신 조심스럽게 어깨를 내어주며 그녀의 편안한 숨소리를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낯선 여자에게서 느끼는 이 평온함이 위험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녀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계약이 끝나는 날 과연 그녀를 순순히 놓아줄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게 된 태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태준의 위중설로 인해 발칵 뒤집혔고 민 여사와 강민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병문안을 왔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기쁨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척해진 얼굴로 연기를 하며 그들을 맞이했고 태준이 누워있는 침실 문을 가로막으며 누구도 들여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민 여사는 서연을 밀치며 억지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연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문고리를 놓지 않는 열연을 펼쳤고 이를 지켜보던 고용인들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민 여사는 서연의 필사적인 저항에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민재에게 태준이 가망이 없어 보이니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해 경영권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서연과 태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적들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에 그들은 서연의 뒷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수하들은 서연이 과거에 근무했던 보안업체와 그녀의 아버지가 빚을 졌던 사채업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돈 때문에 태준에게 팔려갔다는 결정적인 증거와 녹취록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태준뿐만 아니라 서연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치명적인 스캔들을 준비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연과 태준은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모른 채 서로에게 의지하며 잠시나마 달콤하고도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병석을 가장한 안전가옥의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이서연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강태준은 공식적으로는 의식불명 상태였기에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이 공간에 머물고 있었는데 덕분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감시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젖은 수건으로 태준의 이마를 닦아주는 동안 태준은 가만히 눈을 뜨고 그녀의 속눈썹 끝에 맺힌 피로와 걱정을 바라보았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계약이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묶였지만 지난 며칠간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버렸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손목을 잡으려던 찰나 정적을 깨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SR그룹 홍보팀장의 이름이 긴급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어지자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태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SR그룹 황태자의 충격적인 매매혼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며칠 전 골목길에서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적나라하게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결혼을 하겠다는 서연의 목소리와 이를 제안하는 태준의 건조한 음성은 악의적인 편집을 거쳐 마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과 이를 이용해 주주들을 기만하려는 부도덕한 재벌 3세의 음모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앵커는 흥분한 어조로
이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도박 빚 내역과 그녀의 가난했던 과거를 낱낱이 까발리며 신데렐라 스토리의 추악한 이면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 여론은 들끓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SR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주주들은 태준의 해임과 이혼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강민재와 민 여사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그들은 태준이 의식불명인 척하며 숨어있는 동안 그를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경영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수치심보다 이 일로 인해 태준이 입게 될 치명적인 타격에 손을 떨었고 태준은 화면 속에서 난도질당하고 있는 서연의 사진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죄책감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서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진흙탕 싸움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히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결단을 내린 듯 서연에게 등을 돌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계약은 끝났으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백지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이것으로 위자료는 충분할 테니 외국으로 나가 신분을 세탁하고 조용히 살라고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태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 차가운 독설 이면에 숨겨진 태준의 절박한 의도를 단번에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파멸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서연이라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정을 때려 하고 있었고 혼자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산화하려는 어리석고도 슬픈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줍는 대신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잡아돌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섯을 펄어놓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태준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고작 이 정도 일로 도망칠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는 당신이 던진 돈 몇 푼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며 이 싸움은 내 명예와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결코 혼자 빠져나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에게 당신이 나를 샀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나는 내 의지로 당신을 선택했고 이 지옥 같은 판을 뒤집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발로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억지로 세우고 있던 방어벽이 무너지며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냉정을 되찾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골목길에서의 대화 내용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기에 도청 장치가 있었거나 누군가 미행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철저하게 주변을 확인했었기에 외부의 미행보다는 태준의 몸이나 소지품에 초소형 도청기가 심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와 커프스 단추, 그리고 지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태준이 민 여사에게 선물 받아 늘 지니고 다니던 만년필 뚜껑 안쪽에서 쌀알만한 도청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태준은 그 만년필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가족의 정이라 믿고 싶었던 계모의 선물이 실은 그를 감시하기 위한 족쇄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청 장치의 발견은 역으로 적들을 속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서연은 즉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여 태준에게 귓속말로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 재판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여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시킨 뒤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터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에게 지금 당장 병원복을 벗고 가장 완벽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주주총회장에 나타날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자신 또한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아내로서 그 자리에 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태준은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서 잃어버렸던 투지를 다시금 불태우게 되었고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녀에게 씌워진 오명을 벗겨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SR그룹의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어 강민재와 민 여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태준의 해임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이사들에게 태준의 부도덕성을 성토하며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 여사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자신의 탓이라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사들은 주가 폭락과 여론 악화를 이유로 동요하고 있었고 대다수가 해임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태준의 축출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강민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 즉 서연이 과거 경호원 시절 폭력 사건에 휘말렸던 조작된 기록을 화면에 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서연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가진 정보망을 통해 강민재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이 잠든 사이 밤새도록 다크웹과 예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암호화된 장부의 사본을 빼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주주총회장에서 터뜨릴 시한폭탄으로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가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비장했으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예상하며 태준은 선글라스를 끼는 대신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세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태준은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직접 서연을 보호하며 카메라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무례하고 자극적인 질문들에 대해 태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차에 오르기 직전 단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것은 오늘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짧고 강렬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차 안에서 태준은 긴장한 탓에 손이 차가워진 서연을 보며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서연은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등 뒤를 맡긴 전우이자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최후의 결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펼쳐질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잔혹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SR그룹의 본사 아픈 일은 아침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내뿜는 열기는 차가운 겨울 바람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강태준과 이서연이 탑승한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벼락처럼 터지며 차창을 하얗게 뒤덮었고 경호원들이 인간벽을 만들어 겨우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리기 전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그녀의 체온을 확인했고 서연은 그에게 괜찮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그 모습에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순식간에 고함과 질문, 세례로 뒤덮였지만 그들은 단 한 번의 동요도 없이 곧게 뻗은 시선으로 정면만을 응시하며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공명하며
서로에게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옆에 선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작전 개시 신호를 확인하며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윽고 도착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긴 복도 끝에 위치한 주주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하이에나 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어젖혔고, 그 순간 회의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히며 무거운 압박감을 선사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하게 앉아있는 강민재와 그 옆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민 여사가 보였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태준이 굴욕적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즐기겠다는 가학적인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웅성거하며 태준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고, 일부 과격한 주주들은 당장 해임안을 가결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지만, 태준은 그들의 야유를 묵묵히 받아내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주주석이 아닌 단상 옆 발언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섰는데, 이는 그녀가 단순히 참관인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서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형님이 드디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물러나기 위해 오신 것 같다며 비아냥거리는 멘트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민재는 준비된 스크린에 서연과 태준의 계약, 결혼 의혹을 다룬 뉴스 영상과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띄우며 태준이 회사의 도덕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했다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는 태준이 빚에 쪼들린 여자를 돈으로 매수해 주주들을 기만하려 했으며, 이런 부도덕한 인물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주주들의 동요를 유도했습니다. 주주들은 화면 속 자극적인 문구들에 선동되어 태준을 향해 해명을 요구했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져 태준이 당장이라도 끌려 내려올 것 같은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민 여사는 이 광경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태준이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고, 장내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 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서연 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결혼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지만, 곧바로 그 이유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덧붙였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태준은 강민재를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증거가 여기 있다며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의 엔터키를 누르자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며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강민재가 청부업자와 통화하며 태준의 차를 고속도로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적나라한 음성이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 확실하게 숨통을 끊으라는 강민재의 잔혹한 명령과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서연까지 함께 매장시킬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은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여유만만하던 강민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서연이 찾아낸 만년필 도청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민 여사가 태준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놓은 덫이 오히려 아들인 강민재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민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건 조작된 음성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강민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년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온 이중 장부의 상세 내역과 그 돈이 불법적인 청부 폭력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계좌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전문적인 용어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강민재와 민 여사가 어떻게 주주들의 이익을 빼돌려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브리핑은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완벽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으며 그녀가 단순한 꽃뱀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문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민재는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올라 서연의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태준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강민재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태준은 동생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일갈했고 그 기세에 눌린 강민재는 뒷걸음질 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강민재와 민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민 여사는 악을 쓰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가 사모님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반전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술렁거렸고 곧이어 태준을 향한 비난은 환호와 지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다시 단상에 서서 이번 사태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투명한 경영과 쇄신을 통해 SR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서연을 바라보며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내에게 감사를 표했고 주주들은 두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안도감의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태준이 단단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 남은 두 사람은 창밖으로 끌려가는 강민재와 민 여사의 호송 차량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이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태준은 서연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이제 당신은 자유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연을 보내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태준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도 이 남자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용기를 내어 서연의 손을 잡았고 계약서가 아닌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태준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찢어진 결혼 계약서 조각이었습니다. 태준은 이제 이 가짜 종이 조각은 필요 없으니 우리 사이의 진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고 싶다고 고백하며 서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사람을 얻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로맨스가 완성되기도 전에 태준의 비서실장이 급하게 달려와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태준과 서연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뒷모습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 어우러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짜 부부가 아닌 SR그룹을 이끌어갈 진정한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VIP, 병동 복도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강태준과 이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의식을 회복했다는 강 회장은 평소 냉철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기에 자신의 아들이 정체불명의 여인과 계약 결혼을 하고 회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불호령을 내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주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 매며 마른 입술을 축였고, 서연은 그런 태준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지만 그녀 역시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꽃향기가 섞인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병상에 기대 앉은 강 회장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맹수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고 거친 숨을 고르며 들어오는 두 사람을 말없이 응시했는데, 그 시선 끝에 서린 기운이 너무나 강렬하여 태준조차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불효를 용서해달라며 고개를 숙이자 강 회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태준의 곁에 꼿꼿이 서 있는 서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강 회장은 그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흥미롭다는 듯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강 회장의 걸걸한 웃음소리였는데, 그는 링거 줄이 연결된 손을 들어 서연을 가리키며 내 아들 놈 목숨을 구하고 회사를 살려낸 여장부가 바로 자네냐고 물었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떴고, 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자신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비서실을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가문이나 학벌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썩어빠진 친척놈들보다 100배는 더 믿음직하고 강단이 있다며 서연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강 회장은 태준에게 사람 보는 눈이지 아비를 닮아 아주 탁월하다고 칭찬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강 회장의 승인은 모든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였으며, 이어진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재와 민 여사는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들을 따르던 부패한 임원들은 줄줄이 해임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SR그룹은 태준의 지휘 아래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체제로 탈바꿈하며 잃어버린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 나갔고,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이서연을 신데렐라가 아닌 잔다르크라 부르며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찬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아닌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오자 서연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태준과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을 묶어주던 것은 500만 원이라는 돈과 생존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었기에, 이제 적들이 사라지고 빚이 청산된 마당에 그녀가 태준의 곁에 머물 명분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저택의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태준이 자신에게 보여준 감정이 단지
위기 속에서 피어난 일시적인 전우애나 동정심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우고 싶었기에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이 짐을 싸서 현관 앞에 섰을 때 태준은 그녀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아가지 말라고 매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유를 얼마나 갈망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지금 그녀를 억지로 붙잡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이자 계약이 될 것임을 두려워했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작은 여행 가방을 들어 차에 실어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상투적인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짧은 포옹을 마지막으로 차에 올라타 멀어지는 저택을 뒤로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거리에 스며들 무렵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는 작은 꽃집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재벌가 사모님의 삶 대신 자신이 꿈꾸던 소박한 일상을 선택했고 꽃향기 가득한 가게 안에서 식물들을 돌보며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태준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분무기로 꽃잎에 물을 주는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텅 빈 가게에 홀로 남겨질 때면 태준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그 치열하고 뜨거웠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꽃집의 풍경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며 누군가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화분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어서 오세요라고 밝게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에 젖은 검은 우산을 접으며 특유의 차분하고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강태준이 서 있었는데 그는 뉴스에서 보던 근엄한 회장의 모습이 아닌 편안한 코트 차림의 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태준은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꽃을 사러 온 건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보안 파트너를 스카우트하러 왔다고 농담 섞인 진담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멍하니 서 있자 태준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그녀에게 내밀었는데 그것은 과거 그들이 찢어버렸던 계약서가 아니라 새로 작성된 혼인 신고서였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당신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제는 돈으로 맺어진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평등한 반려자가 되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태주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신 하나뿐이라고.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청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서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꽃향기가 가득한 작은 공간에서 서로의 입술을 찾으며 길고 긴 방황의 끝을 알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랑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500만 원짜리 신데렐라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을 쟁취한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태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한 함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시련을 통해 단련된 강철 같은 진심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뒤 SR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장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커플은 단연 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거나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룹의 공익재단을 이끄는 이사장으로서 태준과 나란히 서서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으며 태준 역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연의 조언을 가장 먼저 구하는 애처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파티 도중 태준이 잠시 짬을 내어 서연의 귓가에 속삭이며 오늘 밤 단둘이 도망칠까라고 장난스럽게 묻자 서연은 피식 웃으며 이번엔 운전은 내가 할게 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시작된 엉뚱하고 위험한 결혼 생활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견고한 사랑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왈츠를 추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은 마법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인내하며 만들어낸 현실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